주말에는 뉴스를 봅니다. 챙겨볼 뉴스 많아서 복잡하고 속 시끄러운 당신을 위해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만납니다. 한인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라고 불러주시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운데. 바뀌었습니다. 직함이 바뀌셨는데 네. 전에는 이제 보안 관련된 회사에 계시다가 네네. 지금 대표가 되셨어요. 네네. 네. 그 뒤에는 뭐 대표인지는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백수 대표. 아, 네. 네, 제가 지금 현재 직업이 없어서. 전국 백수 대표로. 네, 고맙습니다. 네. 백수계 대표 선수가 되고 싶다. 네.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를 살짝 뭐 좀 개략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제가 오래전서부터 이제 투자업을 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걸 좀 업으로 삼으면은 백수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될 때, 혹은 수입이 발생이 될 때, 비로소 백수를 공식적으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준비 중인 전국 백수 대표로 일단 대표를 불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와 관련돼서 혹은 창업과 관련돼서 모시고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초대를 했는데. 네. 그런 어려운 주제를 저보고 얘기하라고 부르신 거군요. 그렇죠. 되는 회사, 안 되는 회사. 네네. 또 되는 투자, 안 되는 투자.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네.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오래 쭉 하셨으니까. 네네. 일정한 경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되는 사람들 혹은 되는 회사들의 네. 특징이 좀 있을 것이고. 있죠. 네. 좀 많이 있죠.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살짝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에 한 창투,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서 2004년까지 현업으로 투자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회사를 옮길 때마다 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대박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아니고요. 실패한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투자를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겸손하시게. 네. 어떤 회사가들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땐 창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안 되는 게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창업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저희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또 뭐 테크 관련해서 출연하셔가지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배경을 아시는 반갑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최근에 김프로쇼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창업 혹은 뭐 스타트업 내지는 테크 뭐 이런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조금 해볼까 하는데 일단 크게 가지를 두 개로 나누면 새로 뭔가를 시작하는 경우에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새로 하는 아이템이 있고 그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나눠지잖아요. 네.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안 되더라 한 사례들을 이제 좀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안 됐다는 기준이 약간 좀 저는 다르게 봤거든요. 벤처 캐피탈 회사는 투자를 해서 캐피탈 게인이 굉장히 컸을 때 그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한 후에 캐피탈 게인이 별로 많이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넣은 것보다 훨씬 많이 뽑으면 성공한 거고. 그래서 100원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막 성장해서 IPO 이제 코스닥 시장에 갔는데 막 100원짜리 회사가 100만 원이 돼 있어요. 굉장히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원짜리 회사가 한 200~300원짜리 회사가 돼 있어도 그 회사는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그냥 중박 또는 뭐 소박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냐라는 거를 보면 저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지 않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박이 나지는 않았더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꾸준히 성장하고 고용하고 또 재미나게 일하고 뭐 회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아니면 최소한 유지라도 잘하고 있다면 그거는 창업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자꾸 질문을 회피하죠. 도망가고 계신데. 네. 그럼 일단, 성공하거나 결과가 어쨌든 만족스러운 아주 대박은 아니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뭐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시는 게 있나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 사장님들은 사장님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파트너로 대해주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통상 이제 투자 유치 경험이 많지 않은 사장님들은 캐피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경계해요. 사람들이 적은 돈을 넣고 많은 지분을 뺏어간 다음에 나의 성과를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인식이 많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계의 눈초리를 주로 많이 보이시는데 약간 오픈마인드된 사장님들은 당신이 10원을 투자를 한다면 10원 이상의 더 갖고 올 것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자기의 친구로 만들려고 하세요. 리소스를 활용하는군요. 네네네.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를 포함한다니까 좀 약간 부끄럽지만. 네. 하여튼 각자 투자자, 벤처 캐피탈이든 어떤 투자를 하는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의 다양한 리소스를 딱 연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막강한 리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까지 오픈 마인드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자기 직원, 고객, 파트너 이런 분들한테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 가서 방문을 하게 돼요. 들여다보면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업을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양파의 껍질 한 껍을 더 들어가다 보면 간혹 가면을 쓰신 분들도 만나게 하는데 그래서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서 보면 이 사람의 진실된 면모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제 마음의 문도 열리고 이분이 사업을 하면 뭐 다른 아이템을 해도 뭘 해도 잘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오픈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겠고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뭐 기질이랄까? 뭐 그런 거에서는 좀 도드라지게 비슷하게 보이는 게 있을까요? 신뢰를 얻는 힘 이외에 그 업에 대한 전문성 매우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기본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아이템,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굉장히 많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기본으로 두고 개인적인 기질 중에서 매우 감탄스러운 분들은 발표를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대표이사 분들이. 대표이사 분들이 발표를 들으면 거기서 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저 정보를. 왜냐면 그 사업은 누구보다도 그 회사의 주인인 대표이사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심사역이나 주변 청중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한 언어, 단어 이런 것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배려를 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포인트를 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전문가, 엔지니어 혹은 과학자, 기술자인 경우에는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르치려고. 네, 이러한 과학기술 용어나 이러한 전문적 지식,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 사업을 검토할 자격조차 없어. 애들이 뭘 안다고. 돈이나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단어들 굳이 애써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비즈니스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기술적인 난이도 있는 거를 어떻게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성공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택한 단어들, 표현들,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겠구나라는 힌트를 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소재를 개발하는 사장님인데 신소재를 납품을 받아야 될 때 어떤 고객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B2B 경우에도. 그러면 자기 소재를 대체해서 다른 소재를 대체해서 어떠한 혜택이 올 것이라는 거를 이 잠재적 고객사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표이사는 이미 실험실에서 실험도 했고 연구도 했고 검증도 다 했는데 이 회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니들 이런 것도 여지껏 검토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태도로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여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업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게 큰 나머지 그것이 꼭 정말로 확정적으로 될 것처럼 설명하는 것보다는 대중을 또는 지식적인 환경이 다른 청중들을 대상으로 쉽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재능. 그거는 굉장한 재능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아주 잘하시죠. 네. 그러면 혹시 이제 화려했는데 네. 결과가 조금 좋지 않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박중박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도 잘 안 된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나요? 제가 아픈 뼈아픈 과거를 자꾸 들춰보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또는 그런 재능과 또 신뢰를 줄 줄 알고 그렇죠. 들어갔는데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부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제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직원들을 막 하면서 인터뷰를 일일이 할 수 없거든요. 분위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평판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앞뒤가 굉장히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죠. 그런 리더분들이 겉으로는 굉장한 학력, 경험, 기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지만 팀을 매니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죠. 시작 부분 이제 대부분 창업 초기 회사를 주로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한 3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3년 동안에는 창업 동기들 3, 4명이 똘똘 뭉쳐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고 지분을 좀 나눠주기 시작하고 직원도 20, 30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발휘하지 못했던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관리, 그다음에 팀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셔야 되죠. 과거 직장에서 중견 간부나 사원을 했을 때 경험과 회사를 운영할 때 작은 회사에서 들어와서 팀을 매니지먼트하는 경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많이 깨져요, 거기서. 그 부분까지 면밀히 제가 살피지 못했던 거죠. 근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창업은 다들 이제 처음이니까 창업을 이제 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달리 실제로 뛰어들어서 뭔가 만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뭔가 이제 새 거를 해보자 하면 아무래도 복불복이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서 일했던 출신의 창업자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어렵게 하소연하세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제가 그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연봉을 많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연봉을 많이 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잘 안 오시네. 왜냐면 이제 시작한 기업이고 아무리 사장님들이 똑똑하고 박사고 대기업 출신이고 뭐 유명한 석학이고 엔지니어를 하더라도 그 회사의 미래 비전에 공감하지 못하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주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막상 이제 많은 기대의 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창업 초기에는 그 혼돈의 그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던 화려한 경력, 창업 초창기에 갖고 있던 비전들이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하나둘씩 깨지면서 창업 초기 3년을 버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결국 아이템이 이거는 될 것 같다 하는 경우는 높은 연봉을 준다 하더라도 아이템이 별로다 싶으면 이제 인재들이 안 모일 테니까 그러면 아이템이 중요한가? 아이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다 기본인 거예요. 왜냐면 아이템은 구글 서치만 해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해요. 근데 그걸 이제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이템 선정하는 건 기획력과 시장 조사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매우 기본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이제 사업화해서 커스터머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는 창업 초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쟁자가 막 튀어나오고 규제, 무역 장벽, 다른 대체 기술의 등장,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시장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아이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꽃 피워서 매출이 100억, 200억으로 늘어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과 싸워야 돼요. 지금 뭐 성장하신 분들은 다 겪고 처음에 아이템 말고도 피보팅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난 사람들을 보통 보고 이제 꿈꾸면서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롯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창업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나죠. 나는 스티브 잡스가 되기 위해서 창업을 했더라. 그럼 스티브 잡스와 나와의 긴 간극을 딱 보면서 일단 웃고 시작을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많이 팠어요, 사실은. 뭐 스티브 잡스 어떤 아마존 창업자 등등등 전 세계적인 초대형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벤치마킹한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사례를.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서 얼만큼 연구했는지 물어보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창업자들이 있어요. 처음엔 약간 야, 당신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에서 얼만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우리 알리바바의 창업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창업자들의 롤 모델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질문이 뭐였었죠? 제가 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박을 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대박이 난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의문이 저는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저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대표 체육하듯이 정말 세계적으로 피지컬과 모든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올라가는 뭐 운동 경기는 그럴 수 있지만 기업가는 그렇게 능력이 출중해서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해서 엑시트를 해서 성공한 사장님들의 케이스를 보면 그냥 굉장히 뛰어나세요. 개인 능력이. 제가 넘어설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자기 관리 능력, 사람을 다루는 역량들, 그리고 시장을 보는 시각, 준비하는 거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창업의 꿈을 접었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자기 관리 능력이라 하면 예를 들면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인 거죠. 성공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습관을 살펴보니 이렇더라라는 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사장님인데 투자를 받자마자 안전한 차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삐딱한 투자자는 이 사람 돈 받자마자 이런 사치를 하네? 이렇게 나쁜 시각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활용해서 자기 운전 안 하고 모든 시간들 그 안에서 굉장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사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 투자한 거죠. 어떤 분은 아닌 분들은 물론 있지만 또 사무실 얻을 때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사무실 얻는 분들도 보면 그분의 사업에 대한 철학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번듯한 사무실을 먼저 구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번듯한 사무실을 구하는 목적은 표면상 직원의 채용을 위하여 근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저는 되게 기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원래는 자기 속마음은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지만 설명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근데 솔직한 게 좋잖아요. 성공하면 성공한 단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누구나 동일한 욕망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회사의 성장 그림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건물,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단계에 맞지 않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장님들은 대략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하시죠. 뭔가 대비하는 계산이 되게 많죠. 저 정도 기업가치 커졌고 매출 저 정도 나면 그 정도 해도 되지 않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안 해요. 캐시의 플로우가 사업의 가장 피와도 같다. 캐시 플로우가 나빠지는 순간 그렇죠. 사람은 갑자기 죽을 수 있다. 라는 걸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용 컨트롤을 하다 보면 이 비용이 모든 것들이 회사의 성장과 또는 발전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사장은 재무도 잘 하시는 거예요. 자기 관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돈 관리잖아요. 돈 관리. 그런 분들이 잘하세요. 가끔씩 SNS를 보면 이제 스타트업 붐이 한참 뭐 일었었으니까. 네네.
굉장히 바쁘게 이제 강연을 다니시거나 네. 뭐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네. 갸우뚱해지는 순간이 조금 있었거든요. 일은 언제 해? 그렇죠. 네. 이렇게 멘토하고 다니시고 일은 언제 하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몇 분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런 걸 하는 분들을 봤을 때 똑같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가 자기 과시와 지나치게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강연이 오히려 회사의 브랜드 밸류하고 마케팅의 효과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걸 계산하고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에서 일부의 분들은 물론 나의 브랜드가 곧 회사의 브랜드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강연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계산이 안 된다면 대표이사의 브랜드 가치가 회사에 어떻게 미래 가치로 계산될 것인지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사달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강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쫓아다니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전문 방송인들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그게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우 잘 계산하면서 꼭 필요할 때 나가시는 사장님들은 아주 좋은 거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성공 전략 내지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일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네. 영업 비밀일 텐데 네.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네. 저거를 정말 솔직하게 다 드러내서 얘기를 안 하겠죠. 저래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 찾아 들으면서 네. 참고를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혹시 어렸을 때 집에서 채 같은 거 쓰시지 않으셨나요? 네네. 채. 그러면 이제 걸르고 버리고 하잖아요. 위에서 쏟아지는 대로 다 들어오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갖고 들어야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내가 거르고 나는 뭐 눈금 채를 한 3-4개 정도의 채를 갖고 걸러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는 그냥 마케팅적인 수사일 수도 있고 네. 일부는 진짜 청중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충고일 수도 있는데 그게 섞여 있으니까 뭐 나의 주관을 가지고 들어야죠. 전 들으면서 실제로 진짜를 아는 분들인 경우에는 네. 반감이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강연하시는 거 보면서. 네, 저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그분이 말씀 한 100가지 중에 한 80가지는 그래도 그렇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쭉 지금까지 뭐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을 보시면서 네. 제일 좀 인상 깊었던 케이스를 좀 꼽아달라고 하면 이게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이게 대략적으로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한 4-5년 전인데 이분은 되게 젊은 분이에요. 대학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네. 뭘 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이유는 굉장히 친화력이 되게 뛰어난 분이고 기술력도 물론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때는 뭔가 미숙함 때문에 제가 투자를 못했어요. 꽤 오래전 얘기군요. 2010년, 11년 얘기니까. 어떤 분야에? 인터넷 분야입니다. 인터넷 분야인데 투자를 못했어요. 이런 약간 미성숙함에 대한 계산을 제가 잘못한 거죠. 그분은 대학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된 분이니까. 근데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능력을 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엑싯을 성공하면서 매우 유명한 큰 분이 되셨죠. 그래요? 네, 저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근데 그분에서 제가 받은 교훈은 뭐냐면 안 지치는 거예요. 저같이 지가 사업도 안 해보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들. 특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할 때 그거를 반론을 해서 치는 게 아니라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엔 투자가 절로 유치가 안 됐었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그 사람은 그거를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 다음 단계 전략으로 삼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거꾸로 돌이켜보면 그때 했던 얘기들을 다 구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은 싫은 얘기하면 네가 뭘 하라고 다 걷어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지금 퇴퇴퇴 이렇게 하고 돌았을 텐데 물론 그분이 저를 그 이후에 만나주진 않았지만 밝은 표정으로 뭐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마주치면 밝은 표정으로 막 말아주시긴 하죠. 근데
그분이 저 말고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테고 그걸 다 수용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경험도 제가 겉에서 이렇게 보긴 했는데 안 죽었어요. 어려운 경험이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굉장히 큰 엑셋에 성공하고 이 업계의 많은 후배들과의 사랑을 받으면서 큰 리더로 성장을 했는데 불과 7, 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의 결과를 놓고 과거를 보면 저분은 그때 저 같은 사람들 또는 많은 비난의 이야기들을 다 들었구나. 진심 어리게 들었구나. 그거를 자기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의 습성,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습성 중에 제가 못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걸 배우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굉장히 좋다. 네. 리소스도 좋고, 뭐 다 좋고. 네. 근데 뭔가가 이게 결정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내지는 말을 안 듣거나. 네. 안타까운 사례도 조금 오히려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사례라기보다는 파트너를 잘못 영입해서 회사가 크게 망그러지는 사례는 많이 봤어요. 창업을 하면 대부분 한 명의 리더가 출발을 하지만 두세 명이 모여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친하고 속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3년을 버티기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각각의 비슷한 지분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텐데 꼭 주식 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 네가 대표해. 내가 기술 맡게, 내가 마케팅, 영업, 재무 나머지 할게. 네. 이게 각각의 롤을 나눠서 출발할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깨지는 이유는 다 있겠죠. 근데 저 정도의 팀이 팀워크를 더 유지하지 못하고 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만일에 팀이 파트너를 다르게 짰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초기부터 그런 팀워크를 구성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는 초기 설립 단계에서부터 엑셀러레이션하고 멘토링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러한 성향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땐 이렇게 팀을 짜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많은 경험이 누적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업들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설립 단계에서부터 좋은 조언을 해주면서 회사가 잘 가게 도와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부딪히면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쉬우면 다 하겠죠. 네. 대부분 3년이 고비인 것 같아요. 3년. 요즘 좀 빨라졌죠. 1년이 고비라고 들었는데. 창업해가지고 살아남는 비중이 뭐 한 3%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사이클을 겪으면서 실패를 하거나 뭐 이런 확률이 높기는 하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듣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 최근 이 흐름을 보면 더 안 좋아질 거야.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 근데 지금 나가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은 아니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이제 주변에서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해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황이어서 안 되면 호황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불황이 바닥이니까 이때 잘 버티면 사이클상으로는 올라갈 때가 훨씬 수월해지나? 그렇죠. 근본적인 시각으로는 동의해요. 저도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불황이 시작하는 불황이 시작하는 게 맞죠. 뭐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낮을 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데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불황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사장님들이 제가 몇몇 분들 지금 7년째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아직 성장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떠한 제품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데 부품으로 될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로드맵을 잘 관찰하다 보면 지금 자기가 3년 전서부터 준비하고 있던 이거를 지금 창업을 하면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내게 여기에 채택되면 잘 될 거다. 좀 버텨보자. 라고 하지만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뭐 LCD 패널이나 이거는 예측하지 않은 대로 굴러갈 수 있잖아요. 지연된다거나. 그럼 1년 더 버텨보자. 근데 또 공장 증설, 라인 증설이 대기업에서 안 돼요. 그럼 뭐 한 2년 더 버텨보자. 그러다가 결국 피버팅하고 다른 쪽으로 찾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잃어요. 돈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황에 하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버틸 수 있는 동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특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템이 성공한다는 확신들이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면밀히 따지면 백업 플랜들이 있잖아요. 플랜 A, B, C.
플랜 A로 출발하지만 B, C, D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의 변수라는 게 5만 가지잖아요. 인생의 스토리와도 똑같은 그런 변수들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불황기냐 불황기니까 아니냐는 보다는 화랑기에도 내가 갖고 나온 아이템이 사업화가 될 가능성 낮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3년, 4년, 5년 플랜들을 잘 갖고 계시고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화랑기에는 돈이 많이 몰리니까 투자 유치를 하기는 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장이 좋을 때 시장에 자금이 많이 넘쳐나올 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사업을 시작해라 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뭐 1, 2년 하고 문 닫으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장이 갑자기 화랑기가 하다가 어려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자금은 어떻게 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의 사이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얼마만큼 비전을 가지고 장기화할 수 있는가? 말은 이렇게 멋있겠지만 핵심은 돈인 것 같아요. 네.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 네네. 나는 이거에 이제 올인했어. 다 걸었어. 배수의 진을 치고 네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플랜 A, B, C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유동적으로 막 버티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플랜이 여러 개 있어서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거하고 완전히 종류가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네. 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확 흘러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거?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느냐의 이제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네. 뭐 투자를 쭉 해오신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2000년 얘기예요, 진짜. 네. 근데 어떤 사장님이 보안 인더스트리에 사이버 시큐리티 인더스트리에 뛰어주신 분이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거든요. 네. 가봤더니 보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전기 충격기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오프라인 시큐리티까지 다 포함해서 보안이라는 다시 회사의 설정을 인터넷 사이버 시큐리티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큐리티까지 다 해보자. 라고 이제 피보팅을 하신 거예요. 잘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이버 시큐리티와 피지컬한 시큐리티가 잘 통합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제서야. 네. 당신은 너무 되게 일찍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버텼다면 잘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봤더니 그분 너무 소프트웨어만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럼 이런 물리 환경에 대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보안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했으면 혹시 그 당시는 웃었지만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왜 좋아하는지 한 벌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럼 내가 과연 피보팅한 다른 아이템들도 정말 좋아할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재미는 뭔가?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단계씩 더 들어가다 보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비슷하잖아요. 결혼했을 때. 네. 제가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엄마하고 왜 결혼했어? 그래서 반사적으로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근데 엄마하고 매일 싸우는데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르규멘트 들어봤니? 토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랑했었던 과거에 사랑했었던 것 지금 사랑했던 게 큰 맥락은 같지만 한 발씩 더 들어가면 그 이유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변화가 계속 생길 텐데 내가 계속 이 사업을 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적으로 볼 때 그 사랑의 근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의 근본을 따지고 들여다보면 좀 비슷하면 자꾸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일을 좋아하는가를 따져서 그것과 본질적인 속성이 비슷하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죠. 네네. 그리고 플랜 A, B, C, D로 나눌 때도 사실은 그게 마지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귀가 얇아가지고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귀를 넓고 크게 마인드를 오픈하게 나한테 야 너 그래가지고 사업 되겠어라고 막 손가락질을 지적질하는 걸 다 쏙쏙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잘하세요.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피보팅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 못하시고 지나가신 분들 계실까봐. 피봇. 네. 죄송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테크니컬 자건 이런 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는데, 네. 인텔이라는 반도체 회사 아시죠? 네네네. 저도 다녔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처음에 만들었던 건 지금 삼성전자나 도시바 이런 데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었어요. 메모리칩. 메모리칩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경쟁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것만 해가지고 회사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간 CPU를 만들자. 반도체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피보팅인 거죠. 그래서 메모리만 만들지 않고 메모리는 거의 접고 우린 설계를 열심히 해서 CPU 구동되고 단순히 메모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CPU를 만들자. 해서 큰 피보팅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몇 번씩 피보팅을 했지만 그게 이제 축을 메인 축에서 다른 가지가 격가지 수준이 아니라 큰 축이 이동이 되는 거죠. 아예 좀 방향 전환 뭐 이렇게 보면 네. 비슷하게 그런 좋은 말이 있었군요. 우리 말 방향 전환. 이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저도 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전환. 네, 좋은데요. 네. 그 또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서 좀 자주 보이는 현상 중 하나가 네트워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을 하시겠다고 뭐 사람들 만나서 뭐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교환하고 서로 만나고. 근데 네트워크에만 또 골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분들은 있잖아요. 원래 좀 파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의 적정 수준은 생각하시는 게 좀 있나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장님들이나 대표이사님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의 자기의 서클들이 있으세요. 보면 뭐 조찬, 뭐 아침 미팅 어디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동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있고, 또 업계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서클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되는 거.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게 자기 업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약간씩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습성, 저같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많이 드러내면서 이렇게 관심 받고 싶자 하는 그게 이제 비즈니스에도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전략적으로 잘 해야만 될 것 같다. 정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눈꼴 쉬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저 사람 여기 또 왔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SNS에서 이제 유명한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유명하셨던 분들을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네트워킹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의문이 조금 생긴 거죠. 누구예요, 그분들이? 왜냐면 본인이 이제 하시겠다고 막 야심차게 이제 얘기하고 막 이런 아이템들. 이제는 그런 게 있는데, 네트워킹이 그거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어야 할 텐데, 그 얘기는 성과가 잘 난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계속 이제 네트워킹과 뭐 이런 것만 이렇게 거기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멘토, 멘티. 그런 놀이하는 거에 약간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멘토는 내가 멘토야라고 나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나를 멘토로 삼는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이 멘토구나라고 인정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멘토가 무슨 어떠한 거꾸로 돼. 자기가 멘토라고 다니고 업처럼 돼버려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은 컨설팅이에요. 업. 그게 업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걸 통해서 수수료 받는 분도 있고 지분 받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업과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업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과거 우리가 좋은 거 자문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비즈니스가 확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딱 곱씹어 보니까 이게 일이었구나 저 사람한테는.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었구나. 라는 분들을 몇 번 뵙죠. 그렇죠. 그분들은 네트워크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페이스북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업인데요. 광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뭐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쭉 지켜보시는 입장은 약간 이제 맥락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전 지켜보기만 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창업하신 분들이 왜 부럽냐면
그분들의 그 용기와 결단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주변에 아주 친한 친구들이 창업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일단 말리고 시작해요. 하지 마라. 실패한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내 친구들이 그렇게 험난한 길로 빠지는 거를 저는 옆에서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다들 잘 됐어요. 괜히 말렸나 싶어요. 네, 그 용기와 결단이 굉장히 큰 에너지인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고민까지 이르를 때 결단해서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야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있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창업을 꿈꾸거나 아니면 하고 계시거나 창업 초기인 분들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죠. 네. 나쁜 얘기를 잘 메모해놨다가 잘 적어서 크게 성공한다면 저 사람에게 보여줘라. 넌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꼬치꼬치 잘 물어서 잘 곱씹어서 요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채를 걸러서 픽업해가지고 나의 무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나의 레슨,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전략적인 빈틈을 메워주는 쓴 약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오히려 쓴소리를 적극적으로 좀 들으시고 들어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대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저 사람들의 쓴소리 또는 잔소리 또는 쌀데기 없는 소리의 맥락을 파악해서 내 거로 만드는 힘.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얘기를 다 내 거로 만들려는 노력. 한 번쯤은 해보시면 어떨까? 자, 오늘 나오셔서 이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모셔가지고 조금 챙겨 듣도록 하고요. 네. 저도 열심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